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손자 보고 싶다며 친정엄마가 피땀 흘려 지어 보낸 한약을 변기통에 싹 버려버린 시어머니, 그걸 두 눈으로 지켜본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친정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 한약 오늘 도착한다. 꼭 챙겨 먹어. 저는 문자를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으면서도 식당 주방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엄마가 몇 달을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지어 보내준 한약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 소식이 없는 저를 위해 엄마가 직접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해서 지어 보내주신 거였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구두 한 켤레가 신발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권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권미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리모컨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왔어? 권미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 있었고 눈이 가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인사를 건네며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 택배 상자가 찢긴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을 한약 파우치들이 식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포장지 조각이 바닥에까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권미자가 식탁 위에 흩어진 한약 파우치 하나를 집어들고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뭘 넣었는지도 모르는 이딴 걸 보내. 네 친정엄마가 무슨 한의사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약을 지어보내? 어머님, 그게 아니라 한의원에서 정식으로 지어보낸 거예요. 엄마가 직접 가서 상담받고 처방받은 약이에요. 처방은 무슨 처방? 출처도 모르는 뗏물을 우리 민구한테 먹여서 씨를 말릴 작정이야? 권미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먹는 약이에요. 민구 거 아니에요. 제 몸을 위해서 엄마가. 네 몸? 네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이 되도록 애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쓸모없는 몸뚱이에 이런 정체불명 약까지 들이부으면 어쩌자는 거야. 권미자가 식탁 위에 남아있던 한약 파우치 대여섯 개를 두 손으로 와락 쓸어 담았습니다. 어머님, 그거 놓으세요. 제발이요. 저는 권미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권미자는 성큼성큼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권미자가 변기 뚜껑을 발로 걷어 올렸습니다. 한약 파우치 하나를 이빨로 뜯어 찢더니 시커먼 한약 진액을 변기통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거 엄마가 몇 달을 모아서 지어준 거예요. 몇 달을 모았으면 뭘 해? 이런 뗏물을 귀한 우리 아들한테 먹이겠다고. 권미자는 두 번째, 세 번째 파우치를 연달아 뜯으며 변기통에 쏟았습니다. 시커먼 진액이 하얀 변기 안에서 소용돌이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권미자는 마지막 파우치까지 남김없이 뜯어 쏟아부은 뒤 보란듯이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콱! 수십만 원짜리 한약이 하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부은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나가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변기 속으로 사라지는 시커먼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미자가 두 손을 탁탁 털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앞으로 네 친정에서 이딴 것 또 보내면 그때는 약 말고 네 짐을 쌀 줄 알아.
저는 화장실 문틀에 기대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윗칸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끌어내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제 옷가지를 꺼내 캐리어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외투, 출근복. 그 다음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과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을 꺼내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권미자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미 앞에서 감히 짐을 싸? 네가 지금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잠그고 바퀴를 세운 뒤 안방을 나왔습니다. 서방한테 전화한다. 네 인연이 미쳤어. 권미자의 고함이 등 뒤에서 쏟아졌지만 저는 현관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바깥에서 열렸습니다. 강민구였습니다. 넥타이를 풀다 말고 멈춰선 강민구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캐리어, 바닥에 떨어진 한약 상자 잔에, 그리고 복도 끝에서 악을 쓰고 있는 권미자를 차례로 훑쳤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구야. 인연이 시어미한테 대들고 짐을 싸. 권미자가 강민구 뒤에서 제 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보내준 한약을 전부 변기에 버렸어. 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구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 그 한약 때문에 이러는 거야?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 알잖아. 손자가 보고 싶으시니까 속이 타서 그러시는 건데 내가 좀 참아야지. 그 한약 다시 지으면 되잖아. 어디 간다고 캐리어까지 끌고 나와? 강민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켜. 야, 진정하고 들어가.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비키라고 했어. 저는 캐리어를 놓고 두 손으로 강민구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강민구가 비틀거리며 반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뒤에서 강민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 내려서자마자 도로변으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친정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아파트 단지가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정 엄마가 보낸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딸, 한약 오늘 도착한다. 꼭 챙겨 먹어.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 묶여있는 제 돈, 1원까지 전부 되찾아오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택시가 시내를 빠져나가 친정 방향으로 접어들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먼저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는 걸 확인한 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당장 안 돌아와? 권미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미 앞에서 짐 싸들고 나간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이혼이야, 이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은 싸구려 한약 몇 봉지 버린 게 대수라고 이 난리야. 네 친정엄마가 설거지하다 주워온 약초로 끓인 그런 뗏물을 누가 먹어?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졌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강민구였습니다. 내가 먼저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현관문 비밀번호 바꿀 거야. 짐도 못 가지러 와. 저는 문자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발신자 이름이 또렷하게 찍힌 캡처본을 확인하고 저는 휴대폰을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택시가 친정집 앞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내리고 요금을 계산한 뒤 익숙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대문이 열리고 엄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캐리어로 내려갔습니다. 부은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움켜쥔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짐을 들고 온 거야? 안에서 얘기할게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본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던 것, 식탁 위에 찢긴 택배 상자, 그리고 한약 파우치를 하나하나 뜯어 변기통에 쏟아부은 것까지 엄마가 두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약을 변기에 버렸다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앞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 지은 약인데 4개월을 모았어. 새벽마다 손이 안 펴져도 꾹꾹 참고 일한 돈으로 지은 건데 그걸 변기통에. 엄마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옆으로 가서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제 눈시울도 뜨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쥐고 있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문 아버지의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권미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싸구려 한약 몇 봉지 버린 게 대수라고 이 난리야. 네 친정엄마가 설거지하다 주워온 약초로 끓인 그런 뗏물을 누가 먹어. 권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강민구의 문자 캡처 화면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구 문자예요. 사과 안 하면 비밀번호 바꾸겠대요. 아버지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다리를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은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 아버지, 서류와 돈으로 확실하게 끝내자.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증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법은 우리 편이야.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으로 30년을 일하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쓰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구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야? 엄마가 속상해 하시잖아. 장난하지 말고 빨리 와.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고 캡처만 한 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고 저는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권미자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강민구의 협박성 문자 캡처본, 그리고 전세, 계약서 사본까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문자 화면을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녹음이면 충분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자체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되고 남편이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한 정황까지 있으니까요. 별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장 접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변호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가 딱 한 달 뒤에 만기예요. 전세금 전액 돌려받는 것하고 시어머니 식당 보증금으로 빌려준 제 돈을 회수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두 팔짱을 끼고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 속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벽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다. 내 돈 내가 찾는 거야.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시고 앞서 걸으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저는 아버지에게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은 전액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2억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고 1억은 아버지랑 엄마가 보태주신 거예요. 민구놈은 한 푼도 안 넣었다는 거지? 네. 전세 계약서 명의도 제 이름이에요. 저는 계약서 사본을 펼쳐 아버지 앞에 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짚어 읽으셨습니다. 이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혀서 모서리가 다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년 전에 식당 차릴 때 보증금이 모자라다고 하셔서 5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때 혹시 몰라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미를 못 믿냐고 길길이 뛰셨는데 제가 끝까지 우겨서 도장까지 받아뒀어요. 차용증에는 권미자의 이름과 도장, 빌린 금액 5천만 원,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통장에서 권미자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서예요. 아버지가 차용증과 이체 내역서를 나란히 놓고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실끈 올라갔습니다. 그놈이 제 돈 한 푼 없이 처갓집 돈으로 살림을 차리고 제 엄마한테 행패를 부렸단 말이지. 아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커피가 찰랑 넘칠 뻔했습니다. 아버지, 전세 만기가 딱 한 달 남았어요. 알았다. 오늘 중으로 다 처리한다. 아버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세집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전세 계약건으로 전화했소. 임차인 딸 아버지요. 다음 달 만기인데 계약 연장 안 합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받겠소. 전화를 끊은 아버지가 이어서 집주인에게도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절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우체국을 통해 정식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거다. 아버지가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권미자가 빌려간 5천만 원, 2년이 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한 푼도 안 갚았지? 네. 갚겠다는 말도 한 번 없었어요. 좋아. 이 차용증이면 법원에 권미자 식당 보증금을 못 빼가게 묶어버릴 수 있어.
아버지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으로 수십 년을 일하신 아버지에게 이런 서류 작업은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온 뒤 아버지는 곧장 우체국으로 가서 집주인 앞으로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서면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아버지가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우체국을 나와 아버지는 바로 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권미자가 갚지 않은 5천만 원 차용증을 근거로 권미자의 식당 보증금을 묶어버리는 신청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이게 접수되면 권미자는 식당 보증금을 함부로 빼지 못한다. 건물주도 권미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아버지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거다. 그때 권미자 식당으로 통지서가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의 반환 통보, 식당 보증금 5천만 원을 묶는 법원 신청까지 하루 만에 2개의 올가미가 시댁 모자의 목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끼워 가져온 우편물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출하기 직전 강민구의 서재 서랍에서 몰래 빼내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하나씩 펼쳐 침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날아온 대출 독촉장이 3통이었습니다. 연체 금액이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흥업소 이름이 적힌 카드 결제 명세서가 4장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많을 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유흥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구는 집에 생활비를 넣기는커녕 자기 월급을 전부 빚 갚는 데와 유흥비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전세금도 식당 보증금도 생활비도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강민구가 이 집에 보탠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 독촉장과 카드 명세서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원본은 따로 파일 봉투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법정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게 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강민구에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야, 진짜 장난하냐? 언제 들어올 거야? 밥은 누가 해? 엄마 속이 뒤집어지셨어. 네가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이래?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캡처한 뒤 휴대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방 밖에서 엄마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미셨습니다. 밥 먹자, 얘야. 네, 엄마. 나갈게요. 저는 서류 봉투를 캐리어 안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권미자의 식당에 도착하고 집주인의 퇴거 통보가 강민구에게 전달될 그날을 저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결정문과 우체국에 서면 통지가 배달될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던 어느 오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시어머니가 시장에 왔어. 엄마, 뭐라고요? 권미자 씨가 시장 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웠어. 상인들이 연락해 왔어.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상황을 전하자 아버지가 현관문 쪽으로 성큼 걸으셨습니다. 가보자. 택시를 타고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자 권미자가 바닥에 깔아놓은 돗자리 위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독한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 아이고, 내 팔자야. 권미자가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한테 쫓겨났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미자가 목청을 더 높였습니다. 사돈이 보내준 약 좀 치웠다고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어.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때 시장 안쪽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엄마와 오래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일하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야? 아주머니가 권미자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을 치우긴 뭘 치워. 며느리 친정엄마가 관절염에 손가락도 못 펴면서 4개월을 모아서 지어보낸 한약을 변기통에 싹 쏟아버렸다며. 권미자의 곡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권미자가 눈을 크게 뜨고 아주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며느리 친정 돈으로 식당 차려놓고 사장님 행세하더니 이제 시장에까지 와서 행패야? 옆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도 팔짱을 끼고 다가왔습니다. 맞아, 나도 다 들었어. 며느리 돈으로 전셋집 살고 며느리 돈으로 식당 보증금 냈으면서 은혜를 모르는 것도 모자라 귀한 약을 변기에 버려? 체면도 없지. 그러고도 여기 와서 며느리 욕을 해?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권미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고되게 일해왔는지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부은 손가락으로 주방일을 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한약이 버려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장 상인들 사이에 그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돗자리 깔고 징징이야. 창피한 줄 알아.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권미자의 돗자리 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권미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권미자가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습니다. 돗자리를 아무렇게나 말아 겨드랑이에 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장 밖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상인들의 삿대질과 핀잔이 권미자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쯧쯧, 저런 시어머니한테 시집간 며느리가 불쌍하지. 저는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권미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같은 방향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내용 증명이랑 법원 결정문은 오늘이나 내일쯤 도착하겠죠? 그래.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민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신 차단 버튼을 눌러 강민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민구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한 통이 차단 직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 나가라는 서류가 왔는데 이게 뭐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권미자의 식당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우체부가 권미자에게 등기 우편 한 통을 건넸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권미자가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서류를 읽었습니다. 식당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을 때까지 보증금을 함부로 뺄 수 없도록 묶어놓는 결정이었습니다. 권미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를 쥔 채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무슨 일이냐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권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식당이 있는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권 사장, 법원에서 서류가 나한테도 왔는데 보증금이 묶였다며?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빨리 정리 안 하면 가게 빼야 될 수도 있어. 권미자가 바닥에 앉은 채 건물 주인에게 사정하는 소리가 주방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통보는 갔고 식당 보증금은 묶였다. 저 모자가 자기들이 뭘 잃게 되는 건지 이제야 알겠지.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변기에 쏟아버린 게 한약이 아니라 제 목숨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엄마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쉬지 않고 눌러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밤에 누가 온 거야? 저는 거실벽에 붙어 있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2사람이 보였습니다. 권미자와 강민구였습니다. 권미자는 대문 앞 바닥에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난 것처럼 볼이 쑥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강민구도 권미자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양복 무릎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문 좀 열어주세요. 권미자가 대문을 2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돈어른. 쿵쿵쿵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렸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아버지가 인터폰 화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갈게요. 아니다. 내가 나간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던 권미자와 강민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권미자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콧물이 입가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권미자가 바닥에 이마를 박듯 엎드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 귀한 한약을 버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식당 보증금만 풀어주시면 무슨 짓이든 할게요. 아버지가 대문 앞에 우뚝 서서 권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피눈물을 쏙 빼놓고 이 문턱을 넘으려고 안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지어보낸 약을 변기통에 쏟아붓고 내 딸 보고 뗏물이라고. 그때는 통이 컸는데 지금은 왜 바닥에 기어? 권미자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2 손을 비볐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천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식당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제발 가압류만 풀어주시면 약값은 10배로 갚을게요. 10배? 돈이 있어? 그 식당도 내 딸 돈으로 차린 거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10배를 갚아?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권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 돈으로 전세 살고 내 딸 돈으로 식당 차리고 내 딸 돈으로 밥 먹고 살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게 누구야? 그러고도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강민구가 무릎걸음으로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강민구가 두 손을 뻗어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사갈 보증금도 없어. 한 달 뒤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강민구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강민구의 손이 허공을 짚으며 바닥에 짚혔습니다. 당신 엄마가 그날 변기통에 버린 거 있잖아. 저는 강민구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약인 줄 알아? 아니야. 당신들 전셋집이랑 식당 목숨줄을 버린 거야. 당신 엄마가 직접 물 내려서. 강민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이웃집 대문이 열리고 건너편 집에서도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와 곡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 집 아니야? 며느리 친정 돈 빼먹고 행패 부리던 시어머니. 맞아. 시장에서 돗자리 깔고 뒹굴던 사람. 어머,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권미자가 고개를 돌려 이웃들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권미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밤중에 행패를 부려. 경찰 부른다. 아버지가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주거지 앞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가달라고 해도 안 갑니다. 네, 주소는. 아버지가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권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가자. 민구야, 빨리 가자. 권미자가 허둥지둥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겨를도 없이 강민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민구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권미자를 부축하듯 안고 골목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골목 끝으로 허겁지겁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권미자의 구두 한쪽이 벗겨진 채 대문 앞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쾅! 아버지가 대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대문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서 계셨습니다. 갔어? 네, 엄마. 갔어요.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부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시며 등 뒤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만나자고 해라. 친정집에서 쫓겨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구 씨 측에서 반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부본이 도착했으니 사무실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펼쳐 놓았습니다. 강민구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자기 몫으로 달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강민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분리수거,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등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전세금의 절반은 자신에게 돌아갈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리수거요? 제가 10번을 시켜야 한 번 하던 사람이 분리수거를 했다고요? 아버지가 옆에서 서류를 훑어보시다가 안경을 벗으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제 돈 한 푼 안 넣은 놈이 분리수거 몇 번 한 걸로 1억 5천을 달라고? 어디 해보자는 거지. 걱정 마세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강민구 씨의 주장을 확실하게 꺾으려면 이쪽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야 합니다. 혹시 강민구 씨의 금전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으신가요? 저는 핸드백에서 파일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강민구 앞으로 온 대출 독촉장이에요. 3건이요. 연체된 금액이 여기 빨간 글씨로 찍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독촉장을 받아들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드 결제 명세서예요. 유흥업소에서 쓴 내역이 넉 달치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이 넘어요. 변호사의 눈이 명세서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강민구 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을 유흥과 빚에 쏟아부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니까요. 가사 노동 기여도를 주장하는 쪽에서 오히려 가정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가능한 거죠? 물론이죠.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도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맡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 그 서류들 빼내올 생각을 한 게 신의 한 수야. 가출하기 전에 서재 서랍을 열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가져온 건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서 걸으셨습니다. 그 즈음 권미자의 식당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묶인 채 한 달이 넘도록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가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권미자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 집기와 식탁 의자를 중고로 팔아봤지만 푼돈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식당 간판이 떼어지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서 권미자가 한참을 서 있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권미자는 강민구의 전셋집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셋집도 만기가 코앞이었습니다. 이미 전세금 반환 통보가 나간 상태에서 두 모자는 며칠 뒤면 나가야 하는 집에서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였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두 모자의 근황은 처참했습니다. 강민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권미자가 현관에서부터 악을 썼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가 도망간 게 다 내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내 탓이라고? 엄마가 한약을 왜 버려서 이 일이 난 건데 나한테 따져? 뭐, 이 불효자식이 엄마한테 대들어? 매일 밤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냄비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 서로 누구 탓이냐며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질러대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와 이웃들이 혀를 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보리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강민구의 번호는 이미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차단 목록에 쌓인 부재중 전화 기록만 26건이었습니다. 재판 날짜 잡혔다. 서재에서 나온 아버지가 달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3주 뒤야. 변호사가 서류 준비 다 끝냈다고 연락 왔다. 저는 달력에 적힌 날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내러 갑시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도 양복을 갖춰 입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법원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 끝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강민구와 권미자였습니다. 며칠 사이 강민구의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양복 어깨 부분이 헐렁하게 떠 있었습니다. 권미자는 옆에서 강민구의 팔을 붙잡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파마머리가 절반쯤 풀려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강민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구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고 아버지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강민구는 결혼 생활 3년 동안 분리수거,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유지된 전세금에 대해 정당한 분할을 요청합니다. 강민구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는 가사 노동 기여도에 근거하여 전세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의 분할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넘겨보다가 고개를 한번 갸웃했습니다. 이어서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판사에게 올렸습니다. 먼저 전세금 3억 원의 출처입니다. 2억 원은 원고가 결혼 전에 적립한 예금에서 출금한 내역이며 나머지 1억 원은 원고의 친정 부모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전세 계약서 명의도 원고 단독 명의입니다. 피고 강민구가 전세금에 넣은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판사가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며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금전 사용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올렸습니다. 피고 강민구 앞으로 발급된 대출 독촉장 3건과 유흥업소 카드 결제 명세서 4개월치입니다. 피고는 가정에 생활비를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인 수입 전액을 개인 빚 상환과 유흥비에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명세서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권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싸구려 한약 몇 봉지 버린 게 대수라고 이 난리야. 네 친정엄마가 설거지하다 주워온 약초로 끓인 그런 뗏물을 누가 먹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이혼이야, 이혼.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권미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민구 측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가사 노동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습니까? 강민구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고 본인의 진술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의 가사 노동 기여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지출로 가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정리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전세금 3억 원은 전액 원고의 혼전 자산 및 친정 지원금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 강민구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강민구의 고개가 더 깊이 꺾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이마를 앞 테이블에 박듯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권미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권미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들의 전세금 분할이 무산되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물게 된 현실이 권미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변호사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건넸습니다. 권미자에게 빌려준 5천만 원 차용증을 근거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압류로 묶어두었던 권미자의 식당 보증금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이것까지 처리되면 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 의자에 강민구와 권미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구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고 권미자가 그 옆에서 강민구의 등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마누라 하나 제대로 잡았으면 이 꼴이 났겠어. 이 못난 놈아. 엄마가 한약을 왜 버렸는데? 엄마 때문에 다 틀어진 거잖아. 두 사람의 원망 섞인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서 나란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법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저는 집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금 3억 원 오늘 중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3억 원, 1원 한 푼 빠짐없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알림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에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들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권미자의 식당 보증금 5천만 원도 법원 판결에 따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강민구와 권미자의 소식은 동네 지인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이 없어서 옷가지와 이불을 보따리에 싸서 날랐다고 합니다. 두 모자가 들어간 곳은 외곽에 있는 낡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방이었는데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 바로 앞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그 반지하 방에서 매일 밤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밥값은 누가 내? 네 월급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월급이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럼 굶으라는 거야. 이 불효자식아. 냄비를 던지고 문을 쾅 닫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옆방 사는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강민구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민구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중고차가 강제로 넘어갔습니다. 차까지 빼앗기고 나서 강민구의 이름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목록에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2주 뒤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아파트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향으로 난 큰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신축이라 벽지도 마룻바닥도 깨끗했고 거실에 서면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오롯이 제 집을. 이사를 마친 날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한참 맞았습니다. 아무도 삿대질을 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맨발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뒤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자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밀린 프로젝트를 하나씩 끝내 나갔습니다. 연말 인사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팀장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건넬 때 저는 담담하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해드린 날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가요. 아버지도 모시고 나가요. 주말 저녁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한우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를 잡고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특선 한우를 주문했습니다. 불판 위에 올려진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저는 집게로 고기를 하나하나 뒤집으며 가장 잘 익은 조각을 골라 아버지 앞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시고 고기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엄마 앞접시에도 고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엄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이런 비싼 걸 시켜도 되는 거야? 엄마,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엄마가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한 점 집으셨습니다. 부은 손가락 마디 사이로 젓가락이 살짝 미끄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제 앞에 있는 고기를 집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 손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용돈이에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엄마가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엄마가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엄마. 저는 엄마의 부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면서 지어 보내준 그 한약, 저 안 잊었어요. 그 마음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받으셔야 돼요. 엄마의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씹으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뒤집으며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버지도 고기를 한 점 더 집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따뜻한 저녁을 채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이 사람들이 제가 지켜낸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변기통에 한약을 쏟아부을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권미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식당 문 닫고 전셋집 빼앗기고 아들이랑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서 매일 밤 냄비를 던지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돈으로 누리던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변기 물을 내려서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며느리가 되찾은 게 과연 3억 원짜리 전세금이랑 5천만 원짜리 보증금 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어머니한테 뗏물이라고 모욕당하고 남편한테는 네가 참아야지 소리 듣고 켜켜이 쌓인 서름을 꾹꾹 눌러 삼키며 살았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점점 작아지던 자기 자신을 이 며느리는 되찾은 겁니다. 돈을 회수한 게 아니라 짓밟혔던 자존심을,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무시당했던 그 존엄을 자기 손으로 되찾은 거였죠. 살다 보면 참아야 할 것도 있고 넘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짓밟히는 건 다른 겁니다. 누군가 내 소중한 사람의 정성을 변기통에 버리렸대. 그건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니라 싸워야 할 일이더라고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용기 하나쯤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